지난 시간에 우리 맨 처음 인문학 큰 그림을 그릴 때 문학,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학 어떻게 소비하십니까? 가끔 소설도 읽고 시도 보고 그러세요? 흔히 참 같지 않은 일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소설 쓰고 있네. 그런 말 하지 않나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문학 이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시 한 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최근에 이 질문에 좀 당혹스러우셔서 나 국어 시간에 본 거 말고 없는데 어떻게 시를 봐야 되지? 시 어려워.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간신문에 시가 배달되는 거의 아마 지구상 유일한 국가일걸요? 신문 어딘가 보면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저는 시를 이렇게 봅니다. 시를 읽은 날과 읽지 않은 날은 하루의 삶의 밀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겨 삽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좀 더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살지요. 어떤 아등바등 땅 한 평 더 갖겠다고, 자동차 배기량 좀 더 큰 거 갖겠다고. 그런데 어떤 시에는 이렇게 한 구절로 툭 던집니다. 지구는 제비꽃의 하나의 화분에 불과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비꽃 우린 관심도 없어요. 조그매서. 근데 이 녀석이 땅에다 뿌리 탁 박고 뭐라고 말해요? 이건 내 화분이야, 지구가. 그런 시 한 구절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선적인 경지를 던지느냐면, 네 삶은 어때? 너는 제비꽃보다 나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하루는 그렇지 않은 하루와 분명히 저는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잡한 현상을 하나로 탁 하고 압축하는 응축력을 가졌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다수는 시를 짓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써놓은 시에 공감하고 느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써놓은 시를 내가 읽었을 때 분명히 밀도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여러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요즘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서로 다양한 SNS를 공유하는 시대인데 가장 많이 받는 SNS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혹시 누군가로부터 시 한 구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이 누가 시를 하나 보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뭔 일이 있나? 당장 전화할걸요? 당신 무슨 일이 있어? 친구에게 만약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반응 시큰둥할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떠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시를 보냈을까? 시에도 물론 감동을 했지만 내 자존감도 바뀌지요. 관계성도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가 부지런히 서로 시를 공유해보는 그런 문화를 누려보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내가 읽은 짧은 시 한 구절을 스캔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하루의 밀도를 좀 더 농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소설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기라고 말하는데 그거
동의합니다. 단순한 엿보기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건 내 스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삶을 문자를 통해서 바라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야기 구성에서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삶의 층위를 보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다양성과 층위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희곡입니다. 시집 한 권 우리 졸업하고 나서 안 보는 건 뭐 일반적이라 쳐도 나는 아니야. 시집 봐.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데 희곡집 한 권 사서 읽었다? 아마 일생에 안 해보신 분이 더 많을걸요? 희곡은 좀 불친절합니다. 소설이나 이런 거는 다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심리 묘사도 되어 있는데 희곡은 어때요? 등장인물. 그것도 간략하게 아무개. 배경, 어디. 그리고 곧바로 막이 시작됩니다. 대사만 있습니다. 상황 설명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독자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희곡은 무대 위에 올려놓는 극을 전제로 한 겁니다. 내가 연출자의 입장에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기하게 하고 의미를 전달할까? 옷도 어떻게 입힐까에 따라 다르고 음향, 음악, 조명 다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등장인물만 해도 마찬가지죠. 등장인물 누구 있어요? 그러면 이 배역에 가장 알맞는 배우를 누구를 캐스팅하지? 연필로 써봅니다. 배우 1, 2, 3. 이유도 써요.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게 뭐지요? 캐스팅 디렉터입니다. 배우를 섭외하는. 이걸 우리가 기업의 방식으로 한번 혹은 어떤 조직의 방식으로 응용하면 뭘까요? 그 인사관리입니다. 내가 A라고 하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배우가 이 배우에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심지어 그 배우 자신도 자기 능력을 모르는데 감독이 이 사람은 이 배역을 주면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본인도 모르는. 인사관리 그런 거 아닌가요? 단지 그 사람이 고과를 얼마나 얻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떤 일에 어떤 방식으로 주면 가장 잘 능력을 발휘하겠다.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저는 인사관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기술이 있거나 그러면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혹은 내가 재무관리 같은 거 하면 누군가 스카우트해서 가지만 인사 담당자 재취업하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는 인사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것은 단순히 뭘 해서 성과를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 체제, 운영 방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 조직이 움직여 갔을 때 창조, 혁신, 융합이라고 하는 미래 가치가 가능합니다. 이걸 좀 더 나가보죠. 결국은 배우가 하는 일입니다.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톤으로 말할 건지, 어떤 음성으로 말할 건지, 어떤 호흡으로 말할 건지, 어떤 동선을 가질 건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누구의 시선이냐? 연출가, 즉 디렉터, 감독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늘 한 조직 속에서 자기 일만 수행합니다. 큰 그림을 보는 능력 배제됩니다. 높이 올라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희곡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감독의 입장에서 혹은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아까 내가 캐스팅했던 순서도 바뀝니다. 다음번에 다시 보면 1번으로 캐스팅했던 배우가 3번으로 밀려가고 2번에 있던 배우가 1번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바뀌었거나 혹은 그 배우의 발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희곡은 지금까지 낯설고 불편하다 이런 방식으로만 접해왔습니다. 그 경험이 끝입니다. 실제로 대학 시험에서 희곡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읽는 것도 불친절하고. 하지만 셰익스피어라든지 이런 위대한 희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희곡이야말로 최고의 상상력, 최고의 창의력, 최고의 어떤 협동 능력, 요즘 말하는 조절 능력과 기획 능력,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교본, 그게 바로 희곡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 과정, 이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신선한 자극을 누려보시면 어떨까? 서점에 가셔서 혹은 도서관에 가셔서 희곡 한 편을 빌려보세요. 혹은 사보세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더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그런 희곡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훨씬 더 많고 해석하면서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필이 하나 남았죠? 수필. 우리는 그냥 쉽고 편하게 쓴 것을 수필이라고 생각하지만 수필을 다른 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필은 마음대로 쓴 글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빚어낸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아무렇게나 쓴 글이 아니라 지정문, 지식도 담고 있고 정서도 담고 있고 문체도 담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랭보라든지 김소월 같이 청년기의 천재적인 시를 발표하거나 소설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필은 그런 천재소년 혹은 신동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살아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필은 중년 이상이 됐을 때 쓰고 제대로 된 글이 나와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질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양상의 어떤 장르의 문학이든지 그것을 국어 시간에 배운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동시대가 생산해낸 그런 상상력의 산물을 내가 공유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내 삶으로 전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학은 장식이 아닙니다. 문학은 우리 삶에 숨결을 부여해주는 산소와 같습니다.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